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 투표가 1시간 전 끝났습니다. 규모로만 보면 미니 선거인데 여러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여야 대표의 정치적 명함까지 엇갈릴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가 됐습니다. 그에 반해 20%대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지금의 직선제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 승부처 가운데 한 곳인 부산 금정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민진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게 투표함인 것 같은데요. 당선 윤곽이 언제쯤 나올 걸로 보입니까? 네, 부산 금정 개표소입니다. 개표 진행 상황을 봐야겠지만 선관위는 대략 밤 11시쯤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은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치러진 9차례 선거에서 2차례를 빼고 모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승리할 정도로 보수의 텃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겨도 본전인 곳이지만 이번에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야권 단일화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당정 갈등 등이 겹치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가 됐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부산 금정에서 패할 경우 책임론이 거론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향후 당내 입지가 달렸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면 승리할 경우 대통령실발 악재에도 부산을 지켜냈다라는 평가와 함께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대표가 부산만 6차례나 방문한 것도 이 사활이 걸린 선거란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영배 의원의 혈세 낭비 실언이 논란이 됐던 민주당은 이곳 부산 금정에서 승리할 경우 정권 심판의 민심을 확인했다라는 의미를 부각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후 8시에 마감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잠정 투표율은 47.2%로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러진 4곳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부산 금정 개표소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승부처죠. 야당의 텃밭인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말 그대로 혈투에 가까운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영광 군수 선거는 진보당 후보까지 약진하면서 판세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장세희 기자, 그것도 지금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저는 전남 영광군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투표함이 들어와 이제 막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남 영광과 곡성, 군수 2곳 모두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란 점에서 실제 투표장에선 민주당의 표를 몰아줄 것이라며 특히 곡성은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다만 지난 8차례 가운데 무소속 후보가 3차례 당선됐던 영광군수 선거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한야당을 노리며 조국 대표가 호남에서 한 달 살이를 한 조국혁신당과 조직력을 갖춘 진보당도 각각 승리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야권의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2기 출범 후 첫 선거라는 점에서 2곳 모두 승리할 경우 이 대표 리더십은 더 굳어질 전망입니다. 반면 전남 2곳 중 한 곳이라도 패배하면 11월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오후 8시 종료된 영광군수 보궐선거 잠정 투표율은 70.1%, 곡성은 64.6%로 집계됐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러진 4곳 가운데선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2022년 지방선거 수준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남 영광개표소에서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용산의 한 투표소를 찾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태균 씨와의 대화 공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겁니다. 대통령실은 명 씨 논란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해 책 잡힐 일을 한 적이 없다,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비롯해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문제될 사안은 없다는 점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청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경선 과정에서 이미 관계를 끊었고
대선 이후에도 명 씨에게 어떠한 혜택도 준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을 떠나 명 씨의 추가 폭로가 예고된 만큼 내부 고민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재보선 이후 명 씨 관련 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뒤에야 대응 방향이 정리될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다음 주 초로 예정된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도 변수로 꼽힙니다. 한 대표는 선거 막판 명 씨 논란 자체에 대해선 거리를 뒀고 친한계 인사들은 대통령실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여론 악화되도록 만든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좀 책임감을 느껴요. 한 친한계 의원은 시기 판단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김 여사의 사과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명태균 씨, 여러 언론사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신이 공개한 SNS에 등장하는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란 점, 그리고 당시 정황을 저희 TV조선 취재진에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언론사에는 농담이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을 뒤집었습니다. 야당은 명 씨 말만 근거로 대통령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어제 TV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칭한 오빠는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여사의 친오빠와 만났던 상황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나는 김건희 오빠라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치적인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고. 하지만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선 친오빠라고 한 건 농담이라며 대통령이 맞단 취지로 말을 바꿨고 그 이후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앞서 내가 입을 열면 한 달 만에 정권이 뒤집어질 거라고 언급했다가 다음 날 농담이라며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명 씨 발언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든 아니든 문제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오빠가 누구냐가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 번째 국민 퀴즈입니다. 남편 오빠면 바보가 되고 친오빠면 농단이 됩니다. 명 씨는 오늘도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SNS 대화 사진이 2,000장이 넘는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명 씨가 연일 묻지마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반 당원인 명 씨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야당의 힘자랑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운영위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당 측의 요구는 다 무시됐고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친오빠, 명태균 씨 등 야당 측 증인만 무더기로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고통이 오갔는데요. 의석 분포조차 무시한 결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야당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대통령실 국정감사 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따져 묻겠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와 김 여사의 친오빠, 명태균 씨, 대통령실 전현직 인사 등 3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사고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말 조심하세요. 사고치지 말라뇨. 지금 나라를 이걸 만들어놓고 나라가 누구야 만들어 이재명이 이렇게 만들었지. 김 여사를 악마화한다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이미자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계엄 준비설의 실체를 확인하겠다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사위 문제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도 증인으로 부르자고 맞부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이 증인 신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균형을 위해서.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당 의원들은 퇴장했고 김 여사 등 야당 측 증인 30명만 채택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당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해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도 상정해 소위로 넘겼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보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는 탈영해 러시아군이 쫓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부인했지만 우리 정부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북러 협력이 경제와 무기를 넘어 병력으로까지 확대된 걸로 보이는데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먼저 김주영 기자입니다.
연일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달 초 이 일대에서 러시아군 20명이 숨졌고 이 중 6명은 북한 장교였다고 했습니다. Це вже не просто про передачу зброї, це фактично про передачу людей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до військових сил окупанта.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정황은 이후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서방 외교관을 인용해 파병 규모가 만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파병된 북한군 18명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이탈해 러시아군이 쫓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군사 지원을 포함하는 북러 조약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해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Вот. Но при этом главное, наверное, что договор подразумевае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우리 정부도 북한군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력이나 민간 인력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사실이라면 북러 관계가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북한이 지난 4월쯤 전역한 특수부대원 3천여 명을 건설 노동자로 러시아에 파견한 걸로 우리 정부 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역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전투력 자체가 러시아군보다 훨씬 위력적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북한군을 아시아계 자국 군인으로 위장하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맨몸으로 쇠사슬을 끊어내고 배 위에 올린 콘크리트 블록을 쇠망치로 격파합니다.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차력쇼를 방불케 하는 무술 시범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전역한 북한 특수부대원 3천여 명이 지난 4월쯤 러시아의 건설 노동자들로 대거 파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정보당국은 북한 파견 인력들이 무장할 경우 러시아군보다 전투력이 위력적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미 전역한 인력을 단순 파견한 건지 병력 파견을 위해 전역 처리를 한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퇴역이 빠를수록 여전히 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일종의 외화벌이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되면 거의 용병 수준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러시아군이 제11 공수돌격여단에 북한군 장병으로 구성된 부라트 특별대대를 약 3,000명 규모로 조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랴트는 몽골계 원주민으로 북한군을 비슷한 외모의 러시아군으로 위장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블로거도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부랴트인 신분증을 발급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노골적이고 그리고 빠르게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우리로선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국제부 변재영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 기자,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보냈다는 내용,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사실 여부가 확인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의회에서 북한 파병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해달라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도들도 같이 살펴봐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한 정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 규모와 역할은 보도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미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군 수천 명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이라고 말했고 CNN은 북한군 소수만 파견됐고 기술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는 러시아가 북한 파견 병력으로 3,000명 규모 부대를 편성할 거란 우크라이나 보도는 사실에 가깝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국정원은 정밀 추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하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좀 참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러시아도 지금 노골적으로 북한 편들기를 들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방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고 주장하자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북한 편을 들었는데요. 러시아 외무부는 남한이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무부 차관도 해외 순방 중에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고 한반도에 분쟁이 생기면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군사 지원까지 지금 언급을 했다. 그러면 우리로서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일인데 가능한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이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 당시 체결했던 북러 조약이 지금 러시아 의회에서 비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약을 살펴보면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군사적 그리고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 일부에 진격한 상태인데 러시아가 이를 무력 침공이다 이렇게 보고 북한군 파견을 집단 방위권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네, 침범을 받았으니까 상호조약이 있으니까 북한 보고 참전해라 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북한 입장에선 파병까지 감내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견이 외화벌이의 수단이 되는 건데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밀착하는 게 국제 무대에서 든든한 뒷배를 얻는 효과도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3년째에 접어들면서 병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인데 양측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사실을 밝힌 게 자신들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달라, 뭐 파병을 하든지 장거리 무기를 좀 승인해달라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은데요. 국제사회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매슈 윌러 국무부 대변인은 만약 사실이라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이 절박함이 커진 것이라면서도 북러 관계가 중대한 증진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인데요. 중국 SNS에선 한반도 긴장이 극에 달했다는 반응과 여러 가짜 뉴스들도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을 승인하느냐 마느냐 참 고민이 커질 것 같군요. 병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북한은 관영 매체에 단 한 줄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폭파쇼를 벌인 만큼 대대적인 선전을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민 140만 명이 군 입대를 탄원한다며 대남 적개심을 불어넣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편 서울에 모인 한미일 외교 차관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장에 몰려든 북한 청년들이 줄줄이 서명을 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한국을 징벌하려 140만 명이 군입대를 탄원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정작 어제 있었던 남북 연결도로 폭파쇼는 보도하지 않았는데 4년 전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를 당일 보도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참혹하게 완전 파괴됐습니다. 북한은 어제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하면서 폭약 위에 흙더미를 쌓아 올려 흙이 솟구치는 극적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시 현장엔 렉서스 차량 2대와 함께 덩치 큰 인물이 갈색 점퍼를 입고 호위 병력에 둘러싸여 내리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 자산에 포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김명수 합참의장은 방미 계획을 취소했고 서울에 모인 한미일 외교차관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남북 육로의 완전한 단절 및 소위 남쪽 국경 봉쇄,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새 대북 제재 감시 체계인 MSMT도 한미일 3국 주도로 출범했습니다. The void in DPRK-related sanctions reporting that was created when Russia vetoed the panel of experts. 총 11개국이 참여하는 MSMT는 북한의 제재 위반 첩보를 공유해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또다시 주한미군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라면 현재의 9배 수준인 연간 13조 원을 받았을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 커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이태영 특파원입니다. 경제인 모임에서 칭찬으로 한국 얘기를 시작한 트럼프 후보. 곧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들먹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이 해마다 13조 원을 냈을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보다 무려 9배 넘게 늘어나 액수입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보호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They have a money machine. We protect them from North Korea and other people.
North Korea is very nuclear. 트럼프는 최근 북한의 경의선도로 폭파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마치 원래 왕래하던 육로가 차단된 것처럼 횡설수설했습니다. That he just blew up the railroad going into South Korea. That means South Korea is now cut off from Russia and China and various other places. 전날 유세에선 청중 2명이 쓰러지자 별안간 음악을 틀고 30분간 춤만 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트럼프는 미국 중심의 강경 안보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방위비 재협상 등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다음 달에도 배추값이 5,000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역대 최고 가격인 건데 중국 배추까지 들여왔지만 소비자들은 물가 하락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9,000원은 줘야 한 포기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 야채 코너. 20% 할인해도 배추 한 포기에 7,000원을 육박합니다. 가격표를 보고 망설이던 손님들은 대부분 빈손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할 수 없이 줄여야 되는 거죠. 넉 단 담을 거 석 단만 담고 김장도 60kg 할 거 40kg만 하고 다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배추 한 포기를 10,000원에 파는 재래시장의 야채 매장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고로 안 돼. 하나 팔았어요. 배추 하나 팔았어. 시장들은 안 봐 사람들이. 오늘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8,666원. 정부 비축분이 풀리고 중국산 배추가 수입되면서 지난달보다 13% 떨어졌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1,951원, 29%나 비쌉니다. 본격 김장철인 다음 달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국물가협회는 늦은 폭염으로 가을 배추 심는 시기가 늦어져 출하와 가격 안정에 시간이 걸릴 거라며 다음 달 평균 배추 가격을 작년보다 22.5% 오른 5,300원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을 배추가 공급되는 11월 김장철에 배추 한 포기 가격이 5,000원을 넘기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아끼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소량보다는 조금 더 10포기 담갔다면 한 5포기 정도로 담아서 먹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중국산 배추 54톤을 2차로 추가 수입합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 계절에 즐기기 좋은 음식이 배춧국, 바지락 칼국수 등 뜨끈한 국물이 있는 요리일 텐데요. 바지락 칼국수도 당분간 제가격 주고 먹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서해안에서 양식 바지락의 80%가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역대급 피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갯벌이자 세계 5대 갯벌인 충남 가로림만. 매년 이맘때면 바지락 캐기가 한창이었지만 올해는 채취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갯벌에는 죽은 채 입이 벌어진 바지락들이 널려 있습니다. 갯벌을 긁어봐도 빈 껍데기만 나오거나 안에 흙만 가득합니다. 살아있는 바지락들은 속살이 차지 않았습니다. 어민들은 더 자라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놈이 커가지고서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가로림만 전체 바지락 양식장 약 860헥타르 가운데 80%가량인 673헥타르에서 집단 폐사가 일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축구장 900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면적입니다. 올여름 28도 이상의 고수온이 2달 가까이 이어진 게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다른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한 6개씩 이제 공문을 보내놨어요. 규모는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는 다 있을 것 같고요. 바지락은 굴과 달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도 아닙니다. 보험만 가입되더라도 보험 다 가입해서 이럴 때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양식수산물 80종 가운데 현재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28종에 불과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은 울타리를 뚫고 4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했는데 경찰청 주차장이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도 3차선 도로 2차선을 달려오던 차량이 1차선에서 서행하는 차량 뒤로 빠르게 접근하더니 충돌 직전에 급하게 방향을 틀어 인도를 넘어 돌진합니다.
인도로 돌진한 차량은 안전 펜스를 부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량은 4m 아래로 추락했는데 떨어진 장소는 울산경찰청 주차장이었습니다. 당시 야근을 하던 경찰들이 뒤집힌 차와 50대 운전자를 발견해 상황실에 알렸고 교통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습니다. 청사 안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조금 잘 없는 경우죠. 걸어서 나와서 있었습니다. 좀 횡설수설하고. 50대 운전자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는데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졸았는지 갑자기 왜 틀었는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고속도로에서 8톤 화물차가 사고로 넘어지면서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차량 10대가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 트럭에 실려있던 8톤 철제 빔이 날아든 건데요.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2차선을 달리는 대형 화물차. 앞서가는 화물차를 추돌하더니 중앙 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돌 여파로 불꽃이 번쩍입니다.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차량들은 비상등을 켠 채 줄줄이 멈춰섭니다. 잠시 뒤 사고 현장에서는 크레인 차량이 도로에 떨어진 대형 철제빔을 치웁니다. 25톤 화물차에 실려 있던 겁니다. 개당 무게가 8톤에 이르지만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며 4개가 떨어졌고 3개는 반대편 차선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 2대와 화물차 8대가 파손됐습니다. 또 사고 수습에 5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낙하물 처리 완료 시간은 05시 27분입니다. 한 사로 나온 상태에서 낙하물을 제거를 했죠.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중국인 밀집 지역으로 유명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 공장을 차려놓고 불법 담배를 팔아온 중국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1년 넘게 만들어 판 담배가 무려 13억 원어치입니다. 변정윤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상가 건물에 속옷 재단 전문이란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서 자꾸 담배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담배 만들어 담배 찐내가 올라오던데 약간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제보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니 중국인 여성들이 한창 담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신분증 담배! 덮어. 담뱃잎을 말리고 눌러 종이에 말아 포장하는 장비까지 제법 그럴듯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담배는 중국 상표를 위조한 포장지에 담아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에 유통시켰습니다. 현행법상 허가받지 않은 담배 제조와 판매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 불법 담배 공장은 초등학교 후문에서 불과 10m도 안 되는 스쿨존 안에 있습니다. 총 2개 비밀 공장에서 하루 150보루 정도를 생산해 1년여간 13억 원 정도 수익을 올린 걸로 추산됩니다. 한 곳은 제조, 한 곳은 포장, 이렇게 각자 자기 역할에 있는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경찰은 일당 8명 가운데 작업반장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강제 추방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어르신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시중 가격보다 8배나 비싸게 팔아서 65억 원을 챙겼는데 복용하는 약까지 끊게 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제주시의 한 상가 입구, 문 밖까지 노랫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안에서는 한 남성이 외치는 말을 여러 어르신이 따라합니다. 중죄가 아니고 실효제. 대답을 크게 해봐. 잠시 뒤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현장으로 압수수색 진행할 거고요. 경찰들이 덮친 일명 떴다방 일당들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제주에 이런 홍보관을 두고 운영했습니다. 모시고 가는 사람들도 나이 제한을 좀 있으더라고요. 오히려 젊으신 분들은 전단지를 주지 않거나. 주로 60대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반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치매나 당뇨 등의 효과가 있다며 속여 팔았습니다. 먹던 약까지 끊게 하기도 했습니다. 부작용이 있는 어르신들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그 몸이 호전되기 전에 나아지는 이제 명예현 반응이라고 하면서 일당들은 시가 6만 원짜리를 8배인 48만 원에 파는 등 폭리를 취해 65억 원을 챙겼습니다. 1,700명이 넘는 피해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도 있었는데 우선 제품을 쓰도록 하고 돈을 내지 못하면 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주범 3명을 구속하고 일당 1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최근 급발진 주장 사고가 늘었습니다만 이 브레이크 페달 대신에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서 발생하는 사고가 매달 1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작동 사고를 낸 4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이었는데요. 이 사고 방지를 위해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색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급발진하더니 주차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좌회전하던 차가 우측 경계선을 들이받더니 오히려 속도를 높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고서야 멈춰섭니다. 모두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생긴 사고입니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최근 6년간 총 11,000여 건, 매달 160건씩 사고가 발생한 셈입니다. 주차구역에서 후진이나 출차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했고 도로 주행 중이거나 차량 정체 시에 발생한 오조작 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4건 중 1건은 운전자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대부분은 페달 오조작 사고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우선 장치를 보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출시된 한 전기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아직은 제조업체의 자율사항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많은 일본은 내년 6월부터 모든 신차에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진심인지 의문이라며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법원에 들어섭니다. 혐의 다 인정하시나요? 황 씨는 지난 2022년 여성 2명을 4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올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오늘 재판에서 돌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황 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축구 선수로 최선을 다해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황 씨 변호인은 축구 선수로 국위 선양을 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 자백 과정을 볼 때 진심인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할 확률 0%입니다. 전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법원에서 엄벌로 판결하여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은 지난해 6월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황 씨가 유포자를 고소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형수 이모 씨는 지난달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황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올해로 90번째를 맞은 파리 모터쇼가 전기차 경연장이 됐습니다. 유럽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4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지만 중국 업체들이 대거 참석한 건데요. 이에 맞서 유럽도 저가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흰 천을 걷어내자 매끈한 세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국 샤오펑이 세계 최초 인공지능 전기차라며 공개한 신차로 자율주행뿐 아니라 전력 제어 등 핵심 기능에 AI를 활용합니다. Expense modification features are at least one generation ahead of most EVs in the market.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중국 비아디는 성능을 높인 신형 SUV를 3천만 원대에 선보였습니다. From 10 to 18%, you need only 24 minutes, just a short time break or a cup of coffee.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최고 45.3%로 올리겠다고 나섰지만 중국 전기차 업체가 총출동해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중국의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4년 새 3.5%에서 27%로 껑충 뛰었습니다. 유럽 제조사들은 중국의 가성비 차량에 맞설 저가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시트로앵은 3천만 원대 전기차를 선보였고 프랑스 르노도 2천만 원대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So for us, the best way to compete immediately with the Chinese was to hop on their train instead of letting it run us over. 중국의 공세에 맞서 안방 시장을 지키려는 유럽의 저항이 거센 가운데 기아도 6년 만에 파리 모터쇼에 참가하며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흘에 걸쳐 통일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예술단 방북 전세기로 이스타항공을 선정한 것이 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특혜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3월 남북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우리 예술단이 평양으로 출발합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문재인 정부는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을 방북예술단 전세기로 선정했습니다. 비행기는 방금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스타항공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흘간 통일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 의원이 서 씨를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한 것과 방북 전세기 선정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통일부는 대북 제재로 보험을 들 수 없는 이스타항공을 위해 보증서까지 발급해줬습니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문다혜 씨의 환치기 송금 의혹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치기 수법은 탈세 목적이라는 여당 의원 질의에 국세청이 조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연세대가 논술고사 문제를 유출한 수험생들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단체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칸막이가 쳐진 책상 위에 놓인 시험 연습지를 찍은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주말 연세대 수시논술에서 일부 수험생이 감독관의 눈을 피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정보관 열람실 등 칸막이가 설치된 고사장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칸막이가 있으면 시야가 제한되다 보니까 핸드폰 썼다면 사전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봐서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연세대는 어젯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시스템 점검과 감독관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또 어제 문제 유출자로 특정된 수험생 2명을 포함해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시험의 공정성 전반을 검토해달라며 오늘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해달라는 거고요. 경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수험생들은 학교 측이 사후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스웨덴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떠들썩한 파티 대신 조용히 축하하고 싶었다며 그야말로 한강다운 감회를 밝혔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스웨덴 할리먼의 연락을 받은 한강 작가는 맨 처음 장난 전화를 의심했습니다. 그만큼 기뻤고 충분히 축하할 일이었지만 떠들썩한 파티를 여는 것은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I called my father in that morning, he said he was going to have a huge party with the people in his village and I didn't like it.
폭력과 고통,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직접 다뤄온 작가인 만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작가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살인을 멈춰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들의 아주 분명한 결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ere are many troubles in the world and maybe we should be more calm.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 이후에도 쓰는 삶을 지속할 뿐 달라질 것은 없다며 현재 집필 중인 소설을 마무리하면 노벨상 수락 연설문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작가의 책은 노벨문학상 발표 이후 지금까지 6일 동안 모두 10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경북 칠곡군에서 함께 글을 배우던 할머니 8명이 결성한 국내 최고령 랩그룹 순이와 칠공주. 이 할머니들의 열정에 많은 젊은이들이 박수를 보냈었는데요. 서무석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할머니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서할머니를 추모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모자를 쓴 채 밝게 웃고 있는 영정사진 속 할머니. 그 앞에 같은 색 옷을 입은 할머니 7명이 랩을 펼칩니다. 무서기가 빠지면 내게 아니지. 무서기가 빠지면 내게 아니지. 유족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할머니들도 눈물을 훔치며 공연을 이어갑니다. 순이와 칠공주의 남은 7멤버는 먼저 먼 길을 떠난 동료를 10분 남짓 랩으로 추모했습니다. 와 먼저 갔노. 와 먼저 갔노. 아직까지 멀었는데 와 먼저 갔노. 서무석 할머니는 올해 초 혈액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국가보훈부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하고 한글날 기념 공연을 함께하며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종을 앞두고서야 투병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할머니들은 서운함과 그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혼자 그렇게 가버리니 어떠나 하늘나라에 가서 아프지 말고 가봐 좋아하는 랩을 많이 붙고 이거라. 유족들은 서할머니가 랩으로 억눌렀던 길을 펼치며 마지막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천국에서 바라볼지라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평균 나이 80을 훌쩍 넘긴 순이와 칠공주는 계속 랩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에서 연일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FC 서울의 제시 링가드가 우승을 향한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쾌속 적응에 걸맞는 유쾌한 입담도 뽐냈는데요. 이다솜 기자입니다. 이름값만 남은 선수라는 편견을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매경기 축구를 향한 열정은 물론 프리미어리그 스타 출신다운 실력은 한국 축구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링가드가 왜 하필 서울에 올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경기를 뛰면 뛸수록 점점 더 진심을 다해 뛰어주셔서 링가드의 한국 생활도 큰 화제입니다. 남다른 한국어 습득 능력으로 적응에 박차를 가하더니 가자 파이팅 합시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문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되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링가드 역시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I mean, it's always good to play on nice pitches, It's 정규리그 우승을 결정짓는 운명의 5게임을 앞두고 경쟁자들과 한자리에 모인 링가드는 군인팀 김천상무 정정용 감독의 입대 제안도 받았는데 링가드 선수를 불러야 되겠네. 이 짬밥을 한번 먹어봐야. 유쾌한 반응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괜찮아. 5년 만에 상위 스플릿에 진출한 서울. 링가드는 즐기면서 높은 곳을 바라보겠다는 당찬 포부를 남겼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철없는 아내 콘스탄체가 모차르트의 악보를 몰래 들고 와 살리에리에게 보여줍니다. Then he didn't send you? He's not practical.
악보에 흐르는 천상의 음악에 황홀해하는 살리에리에게 철없이 묻습니다. Is it not good? What is it? 돈에 눈이 먼 아내는 병을 앓는 남편에게 무리한 레퀴엠 작곡을 최근에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쓴 콩가루 부부의 부조리극입니다. 철없는 아내에게 휘둘려 파란만장하게 사는 남편. 거기에 좌충우돌 아내 친구가 끼어들어 뒤죽박죽 삼각관계로 얽힙니다. 낯설은 남남간에 너와 내가 만난 것은 요절한 가수 차중락이 남긴 명곡이지요. 철없는 아내여 용서할 테니 제발 돌아오라. 김영하의 단편 오빠가 돌아왔다를 영화로 옮긴 블랙 코미디입니다. 무능한 주정뱅이 아버지와 돌아온 오빠가 뒤엉킵니다. 가장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는 거 아니야?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받았다는 문자 소동극이 제3막 철없는 오빠로 접어들었습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대통령실은 즉각 오빠가 대통령이 아니라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유튜브 매체와 통화하며 했던 말들 때문이겠죠. 그런데 명 씨의 설명은 오락가락합니다. 친오빠가 맞다고 확인하면서도 친오빠는 정치를 논할 상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설사 친오빠가 맞다 해도 처남 비선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라는 문자도 있습니다. 명 씨가 스쳐 지나간 짧은 인연이라던 대통령실 해명과 거리가 멉니다. 그간 대통령실의 대응은 번번이 국민의 신뢰를 깎아먹었습니다. 선거 브로커가 대통령 부부를 들었다 놨다 하는 한심한 상황,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돼가고 있습니다. 명 씨의 등장이 반가운 쪽도 있지 않을까요? 공자님 말씀처럼 벗이 멀리서 찾아주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10월 16일 앵커 칼럼 오늘 철없는 오빠 용서해 주세요였습니다. 확실히 낮에는 포근함이 감돌아서 활동하기 좋은데요. 내일 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곳들이 많겠고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과 강릉이 15도, 부산 1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 제주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주로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